60대 이상의 확진자 비율이 늘어난 영향 때문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총 투표수 252표 중 가 194표, 부 41표, 기권 17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웃으면서 핸드폰 들고 그냥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흔들면서 네가 뭐 어쩌겠냐 그러고 가더라고요. 보호보다는 과세를 좀 우선하려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 것 때문에 매우 실망하고 또 어쩌면 원망을 넘어서 분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더라도 저를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다 포용하고 모든 분을 다 국민으로 모시고 국가 정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들을 향해 적극적인 구애에 나서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오늘은 가상 자산을 앞세웠고 또 윤석열 후보는 광주 방문 후폭풍 속에 봉화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곽상도 의원 사직안도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오늘의 대선 전국 짚어보겠고 뉴스나이트 오늘은 먼저 코로나 상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에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다를 보이면서 470명을 넘어섰습니다.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이러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춰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비상 계획을 검토하기엔 이르다는 게 정부의 진단입니다. 먼저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규 환자는 주 중반 이후 2,000명대로 증가세입니다. 확진 규모가 커지면서 위중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 새 13명이나 늘어 현재 473명, 연일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확진자 비율이 늘어난 영향 때문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해서 접종 후 기간 경과가 가장 오래됐다는 환자가 늘면서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은 60% 가까이 찼는데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 가동률은 73%에 달합니다.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는 비상계획 발동 기준 가운데 하나인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를 넘보고 있는 겁니다. 1단계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중증 사례에 대한 그 증가에 따른 비상계획 가이드라인은 일부 좀 변경된 부분을 반영해서 세부적인 그런 지침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 내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는 당장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하기엔 이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병상 가동률이 높은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한정해 비상계획을 시행하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의료체계로 중환자 500명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확진 중증 규모와 의료 여력 등 전반적인 추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방역 수칙의 완화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위험도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추가 접종이 중요하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고위험군인 고령층도 접종 완료 뒤 6개월보다 앞당겨 추가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 최종 결정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하는 건 이르다고 보는 이유는 병상 가동률 등을 볼 때 아직은 여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일상 회복, 완전한 일상 회복의 과정은 자칫하면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애초 일상 회복 1단계를 우선 4주간 시행한 뒤 이후 2주 평가 기간을 거쳐서 다음 2단계로 넘어갈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죠. 계획대로 순서대로 그냥 무난하게 계속 간다면 12월 13일쯤 2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의 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정 청장은 지금 확진자 증가세면 2단계로 무난하게 가기 어려울 수 있느냐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문에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1단계를 지속하거나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 청장이 덧붙인 조건은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이었습니다. 정 청장이 2단계 도입에 대해서 우려하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 위중증 환자의 증가세가 1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환자들에 대한 위중증 환자는 11월 중순 말부터 나올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수리연구소에서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예측을 11월 18일 날 531명, 12월 1일 날 거의 865명까지 갈 수 있다고 예측을 해요. 자, 이 12월 초에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위중증 환자가 800명을 넘어선다면 12월 13일로 예정된 일상회복 2단계 적용은 쉽지 않을 텐데요. 800명을 넘어섰을 때는 병상 가동률과 또 의료 장비 활용에 큰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 사이 백신 접종률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반문도 가능한데요. 전문가의 전망은 이렇습니다. 예방접종률이 많이 올라가더라도 대략 한 예방접종률 80% 정도일 때 미접종자와 접종자의 감염 비례를 보게 되면 대략 한 매일 1000명 남은 한 150명 정도의 누적 위중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5000명 정도 나오게 되면 그게 한 750명에서 800명 정도 되는 거라서 그 정도가 저희가 견딜 수 있는 맥시멈이거든요. 자, 종합을 해보면 12월 초에 이 위중증 환자 수를 800명 이하로 관리를 해야만 2단계 일상 회복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주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바로 지금부터 11월 말까지가 일상 회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에도 비난이 계속되자 의원직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국회의원은 스스로 그만두려 해도 다른 의원들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국회 표결을 통해서 결국 의원직을 잃으면서 이제 전 의원이 된 거죠. 곽 전 의원,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지난달 5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한 달여 만입니다. 총 투표수 252표 중 가 194표, 부 41표, 기권 17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요건을 가뿐히 넘겼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상당수 나온 겁니다. 본회의 신상 발언을 포기한 곽 전 의원은 사직안 가결 직후 SNS에 아들이 받은 성과급으로 국민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만 대장동 사업이나 화천대유와의 관련성은 거듭 부인하면서 국회의원 자리 뒤에 숨지 않고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개발을 추진했던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위로금과 성과급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 자녀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아들 논란이 더 큰 부메랑이 됐습니다. 논란 확산에 몸담았던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여론에 떠밀려 결국 국회의원 사직안을 냈습니다.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서 국회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곽 전 의원의 사직안이 가결되면서 곽 전 의원 지역구인 대구 중남구도 내년 대선 때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사직한 국회의원은 출마를 위해 물러난 김진애, 이낙연 전 의원과 논란이 일자 물러난 윤희숙, 곽상도 전 의원까지 모두 4명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이러면서 곽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준 대가인지가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 사직안 가결로 검찰도 부담을 덜었습니다. 직접 불러 조사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이나 의정 활동 등을 이제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을 뇌물로 의심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특히 하나은행과의 연관성 규명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하나은행과 화천대유가 속해 있는데 사업 초기 컨소시엄 구성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곽 전 의원이 해결에 힘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특히 지난달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곽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의 아들 관련 문제를 도와준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김 회장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성균관대 동문입니다. 대장동 개발에 함께할 금융사 혹은 돈줄이 필요했던 김만배 씨는 곽 의원의 소개로 김 회장의 도움을 받습니다. 김 회장이 중국 방문 당시에 진 신세를 갚았다는. 일단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죄 대신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잘 처리해달라고 주선하고 돈을 받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인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사업을 담당했던 하나은행 이모 부장을 세 차례에 걸쳐 불러 조사했고 곽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의 추징 보전을 청구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과 김 씨, 김 회장 모두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미 신병을 확보한 김 씨를 상대로 곽 전 의원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추가 조사가 절실한 상황에서 암초를 만났습니다. 이미 지병이 있던 김 씨가 구속을 전후로 7차례에 걸친 고강도 조사로 건강이 대단히 악화됐다는 이유를 들어 연 이틀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검찰은 김만배, 남욱 두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오는 22일 전까지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수사팀의 코로나19 연쇄 감염 여파로 구속 이후 김만배 씨 조사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김 씨 혐의 입증과 곽상도 전 의원 소환을 위한 토대 마련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우철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특검 수용 가능성을 밝히면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 깊은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을 당시 수사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덮었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분만 하고 대신에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특검을 별도로 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동시특검 주장. 복잡한 양쪽 주장들을 놓고 여야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건부 대장동 특검 수용 의사를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민주당에선 더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선 전에라도 여야가 협의해 특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 끝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저는 주장들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하면은 특검도 수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지를 갖다 후보가 표시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야당 협상 창구인 민주당 원내 사령탑 역시 대장동 특검 협상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자금 부실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후보도 특검 대상에 거듭 포함해야 한다면서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야당이 연락을 해오면 협상을 피할 생각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 개입되어 있는 부분을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검찰 고발 사주 의혹까지 즉각 동시특검을 하자고 역공에 들어갔습니다. 또 대장동 특검 임명권은 야당이, 고발 사주 특검 임명권은 여당이 가져가면 공정할 거라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특별검사의 실질적인 임명권도 여당이 가지면 안 됩니다. 야당이 갖거나 아니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이관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원내 지도부는 민주당을 겨냥해 당장 협상에 들어가자고 압박했고 윤석열 후보까지 가세했습니다. 특검을 받을 거면 받고 못 받겠다면 못 받는 것이지 그런 그 터무니없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물타기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선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만 특검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특검 도입에 거리낄 게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치열한 신경전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특검은 결국 협상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그러나 대장동이든 고발 사주 의혹이든 특별검사가 이른 시일 안에 현실화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여야가 당장 이달 안에 특검 도입에 합의를 해도 대선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어서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건에서 검사 대신 외부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수사와 기소를 맡기는 제도입니다. 국회에서 특검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고 정해진 기간과 범위 내에서 수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기소 없이 끝난 세월호 특검을 제외하면 드루킹 특검과 국정농단 특검, 그리고 MB 내곡동 사저 특검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특검 수사인데 당시 특검법 통과부터 특검 임명까지 걸린 날짜를 따져보면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를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하며 보낸 시간인데 진통 끝에 특검이 임명돼도 또 20일 정도는 수사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특검 사무실 마련과 특검보 인선,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팀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검찰에서 수사 기록도 넘겨받아 검토하게 됩니다. 이런 과거 사례를 살펴볼 때 이달 안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빨라야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나 실제 수사 착수가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보통 60일이지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는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3월 9일 대선일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특검법이 아닌 상설특검법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약과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건 현재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늑장, 부실 수사란 비판을 받아온 검찰은 거세지는 특검 도입론과 함께 수사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도 더 짊어지게 됐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약속하면서 청년층 구애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 당국자들이 잇따라 만나면서 외교로도 보폭을 넓혔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첫 번째 머슴이 되겠다는 이재명 후보. 이번엔 가상자산으로 2030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보호보다는 과세를 좀 우선하려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 것 때문에 매우 실망하고 또 어쩌면 원망을 넘어서 분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 부족을 겪는 청년의 자산 형성 기회를 빼앗지 않겠다며 불만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이 반성적인 성찰을 기초로 해서 이재명이 후보가 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정부의 반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국회에서 법도 통과시켜주고 다 합의가 된 거를 1년 뒤에 와서 정부 보고 잠깐만 하지 마라 그러면 정부가 그럼 정책 일관성도 저희는 훼손이 되고요. 유예하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청년층 구애 작전과 동시에 이 후보는 첫 외교 행보에도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나 한미 동맹을 강조한 데 이어 주한 중국 대사에겐 수급 부족을 겪고 있는 요소수 공급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중국의 수출 물량으로 지금 비율이 매우 낮아서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면 우리가 이 혼란을 극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면한 어려움을 우리는 매우 중요시하고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민심에 대한 고민 속에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 행보까지 내년 대선을 향한 이 후보의 보폭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5.18 민주묘지를 찾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번에는 김해 봉화마을에 들러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1박 2일 호남 일정을 마무리하면서는 목포 김대중 기념관도 들렀는데 외연 확장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앞에 섰습니다. 정치 참여를 선언한 이후 첫 봉화마을 방문입니다. 용서와 화해도 국민 통합이지만 부당한 기득권 타파도 마찬가지라며 누구보다 소탈했던 고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기득권과 그 반칙 특권 이런 것과 많이 싸우셨습니다. 부당한 기득권을 타파함으로써 또 국민 통합을 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정한 서민의 대통령이 보고 싶다는 글귀도 남겼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화해와 통합의 행보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전 총장은 대검 중수부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후원자였던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1박 2일의 마지막 호남 일정으로 전남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포용의 김대중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더라도 저를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다 포용하고 모든 분을 다 국민으로 모시고 국가 정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며 문재인 정부 4년의 외교 관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기념관 앞에서는 윤 후보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환영하는 지지자들이 나뉘어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광주에서 전남 목포를 이어 경남 김해까지 동서를 누빈 윤석열 후보. 진영을 넘어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 통합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외연 확장 행보가 중도층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네, 정부가 요소수에 대해서 긴급 수급 조정이라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대란 때 조치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말까지는 주유소만 요소수를 팔 수 있는데 승용차는 한 번에 최대 10리터, 또 화물차의 경우는 30리터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강정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요소수 판매 창구를 주유소로 일원화했습니다. 승용차는 한 번에 10리터, 화물차나 중장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할당량도 정했습니다. 또 요소나 요소수 관련 업체들은 매일 수입, 판매, 재고량을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시행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다만 일선 주유소엔 아무런 지침도 내려온 게 없었습니다. 주유소에만 판매한다고 하면 한 분이 그냥 한 통만 사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내서 또 이렇게 사가실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규제를 할 건지 그건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요소수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10리터짜리 요소수 통입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 수백 박스가 쌓여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10리터를 판매할 양도 없습니다. 10개, 20개라도 매일 꾸준하게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은 아예 없는 상황에서 판매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5대 항만 주변엔 군용 요소수 20만 리터가 풀렸지만 수출용 컨테이너 화물차 우선 요소수를 구하러 먼 길을 왔다가 헛걸음친 일반 화물차 기사들은 언성이 높아집니다.
요소수를 찾아가지고 집마다 다니고 없어. 정부는 베트남에서 요소수 125만 리터를 도입하고 국내에서 200만 리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추가로 밝혔습니다. 한간은 늦게나마 정부의 긴급 조치가 나왔으니 이제 요소수만 있으면 된다는 자조 섞인 말이 돌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그런데 요소수 말고 또 다른 원자재도 이런 사태를 겪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지정한 380여 개 관리 품목에 대해 확대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첨단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파급 효과가 크고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라면 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군이 확보하고 있던 요소수가 민간에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200여 톤이 전국 5개 항만, 주변 주유소들에 전달됐습니다. 군 수송기를 보내 호주에서 급히 실어온 요소수 2만 7천 리터도 공급에 들어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이 확보하고 있던 요소수가 트럭에 실리고 있습니다. 13개 군부대에서 민간에 방출되는 요소수 규모는 200여 톤. 군이 비축했던 440여 톤 가운데 절반 가까운 양입니다. 인천과 부산, 울산, 광양, 평택항 등 5개 항만 인근의 30여 개 주유소에 공급됐습니다. GS 칼텍스 5파레트, SK 앵커린 주유소 5파레트, 총 10파레트 이상 없으신가요? 네, 확인 결과 이상 없습니다. 항만 물동량 규모에 따라 주유소마다 적게는 0.5톤에서 많게는 10여 톤이 보급됐습니다. 정부는 이 요소수를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통 물류 대란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곳을 선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했다며 향후 품귀 사태가 진정되면 방출한 양만큼 돌려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에 급파된 공군 수송기가 싣고 온 요소수 2만 7천 리터도 김해 공항에 도착한 뒤 바로 민간에 공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해외에서 확보된 요소와 요소수 물량에 대한 맞춤형 운송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선박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88척 규모인 국가 필수 선박 투입 발동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한 대로 전국 주요 무역항 일대 주유소에 군용 요소수가 공급됐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들이 몰리면서 이른 아침부터 수백 미터 줄이 생기기도 했는데 차상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화물차들이 도로가에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군용 요소수가 항만 근처 주유소에 공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각지에서 몰려온 차들인데 일대 도로에는 아침부터 수백 미터 줄이 생겼습니다. 12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고 아침 8시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요소수 판매 시각인 오후 2시. 기다리고 있던 화물차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공급량이 부족해 화물차 한 대당 30리터밖에 살 수 없지만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낮에부터 와가지고 이따가 여기서 자고 이 순번을 기다린 거지. 근데 막상 또 올라가도 또 한탕 반밖에 못 띱니다. 또 차 세워야 돼요. 이제 짐 실러 이제 가야죠. 요소수 넣고 나면 이제 전화하라고 그래갖고 그 배차 이제 또 받아야 돼요. 정부가 주요 항만 근처 주유소에 공급한 군용 요소수는 200여 톤. 품귀 현상이 벌어지기 전인 리터당 1,200원 정도에 판매됐습니다. 부산항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들어온 요소수입니다. 다른 제품과 달리 군용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된 요소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화물차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화물차들은 요소수를 눈앞에 두고도 차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수 물량을 책임지는 윙바디 카고 트럭은 빠졌습니다. 이 차량도 엄연히 화물차입니다. 모든 화물차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합니다. 군에서 방출한 물량은 장거리를 오가는 화물차의 하루 이틀 사용량에 불과해 요소수를 찾아 헤매는 화물차 기사들의 근심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이 택시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사고 경위를 파악하려는 경찰 조사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5시 반쯤 서울 남산 3호 터널 앞. 택시 앞으로 승용차 한 대가 끼어들기를 시도하더니 결국 부딪히고 맙니다. 하지만 추돌한 차량은 사고 뒤에도 멈춰서지 않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번호판을 자세히 보니 미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 차량입니다. 도주하고 있네요, 이거요? 근데 외교관 차예요. 정체 구간에서 택시기사가 내려 소리도 질러봤지만 대꾸도 없었습니다. 웃으면서 핸드폰 들고 그냥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흔들면서 네가 뭐 어쩌겠냐 그러고 가더라고요. 미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누구건 간에 사고를 냈으면 그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뒤 가해 차량을 뒤쫓자 차량은 용산기지까지 1km 거리를 내달렸습니다. 택시기사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뺑소니 사실을 알렸지만 가해 차량은 창문도 내리지 않은 채 경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사고를 치고 도망갔는데도 음주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당신 일단 꺼보세요. 뺑소니인지 아는데도. 결국 가해 차량은 남성 셋, 여성 1명 등 모두 4명이 탄 채 그대로 미군기지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는 면책 특권 때문에 경찰도 제재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보상받을 길도 없는 피해 기사만 속이 타들어갑니다. 면책권이 있어서 저 사람들을 처벌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저 사람이 미국 그 차 안에 있으면 음주 단속이 안 된대요. 화도 나고 억울하고 이게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이런 건가. 미 대사관 측은 이번 사건이 뺑소니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믿는다면서도 추가 설명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한 외교단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미 대사관 측에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내고 가해 차량 운전자의 출석을 요청하는 등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경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미 대사관 측 대응에 따라 논란도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지난 3월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는 과정에서 온몸으로 아이를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 원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군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를 바닥에 엎드린 채로 눕히고 이불과 함께 다리로 감싸 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거나 다리를 움직이면 팔과 다리를 이용해 더 눌렀고 10분이 넘도록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원장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건 자리를 떠나고 1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대전지법은 아이를 억지로 재우다 숨지게 하고 원아 10여 명을 수십 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5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믿고 맡긴 곳에서 학대를 당했다는 것이 충격이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의 부모가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 속에 살게 됐고 아이의 몸을 구속하는 학대 행위로 다른 아이들에게도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질타했습니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B씨는 원장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장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보육교사가 학대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가명사유로 고려됐습니다. 유족 측은 원장의 살인 행위에 고의성이 있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도 더 강한 처벌이 내려졌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에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은 이런 범죄에도 그런 거를 감형 요소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고요. 보육교사 같은 경우도 지금 특별특례법에 의하면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돼 있거든요. 오히려 가중처벌하게 돼 있어요.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유족 측은 곧바로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고객 예약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며 출장 성매매 사이트 40여 개를 운영해온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10,000건에 달하는 문의 전화 내역을 확보해서 성매수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숙박업소에서 걸어 나오는 여성을 보고 차량이 움직이는 순간 숨어있던 경찰들이 뛰쳐나와 차를 에워쌉니다. 성매매 여성과 여성을 태우고 다니는 기사가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키 빼라고. 여성과 운전기사를 고용해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해온 업주도 붙잡혔습니다. 집에선 예약 받을 때 쓰는 대포폰과 대포 통장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적발된 성매매 알선 업체는 모두 4곳. 업주들은 출장 성매매 사이트 41곳을 열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예약이 꽉 차면 서로 고객을 넘겨주는 연합체를 구성했습니다. 범죄 수익을 높이기 위한 공모도 활발했습니다. 포털 검색창과 성매매 전용 검색 사이트에 자신들 업소가 먼저 나오게끔 광고업자에게 돈을 주기도 했고, 업주가 직접 인터넷 시민 감시단으로 활동하면서 경쟁 업소를 시청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조직들이 광고를 하는데 이들이 임대료를 내거나 그 광고료를 내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장 검색했을 경우 가장 상위 버전에 뜰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현금 인출 담당도 따로 둬 윗선을 알 수 없게 하고 경찰 단속 정보를 공유해 감시망을 피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유흥업소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집과 숙박업소 등으로 불법 성매매가 음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영업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방역 그 수칙에 따르다 보니까 성매매 범죄들이 전부 산업화되고 또 다양화되고 은밀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10,000건에 달하는 성매매 문의 기록을 확보함에 따라 통화 내역을 분석해 성매수 남성들도 추적할 계획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때이른 추위와 눈 소식에 겨울철 도로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에서 기습폭설로 차량이 고립된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합동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폭설이 쏟아진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꼼짝도 못합니다. 10시간 넘게 갇힌 운전자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립니다. 겨울철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40cm 폭설에 추돌 사고가 잇따르고 고속도로는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긴급 출동한 복구반이 중앙분리대를 뜯어내자 부상자를 태운 구급차가 그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도로를 막은 사고 차량도 견인합니다. 경찰 헬기는 고립된 운전자들에게 식량과 담요 등 구호 물품을 전달합니다. 이후 지원 인력과 제설차들이 눈을 치우자 마비됐던 도로는 정상을 되찾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주관한 이번 훈련에는 경찰과 소방, 육군 등 11개 기관에서 14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폭설로 인해 고속도로 고립 시 현재 위치와 상황을 전달하시고 제설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하게 차량 내에서 대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넉 달간을 제설 대책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폭설에 대비해 염화칼슘과 소금 등 제설제 40만 톤을 확보하고 인력 4,600여 명과 장비 6,500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로당국은 겨울철 운전할 때 기상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체인 등 월동 장구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이 길을 열어서라도 중국의 수출 물량으로 지금 비율이 매우 낮아서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면 우리가 이 혼란을 극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기득권과 반칙 특권 이런 것과 많이 싸우셨습니다. 부당한 기득권을 타파함으로써 또 국민 통합을 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2030 세대와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자신의 첫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는 1박 2일 동안 호남과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하는 등 외연 확장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소확행 1호 공약이죠. 가상자산 주요 투자층으로 꼽히는 MZ세대 청년 표심을 연이어서 이제 겨냥하고 있는데 오늘은 가상자산을 앞세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현행법으로는 2022년 소득분부터 사실상 250만 원 이상이면은 이제 과세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더 1년 더 연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과세하는 기간을 더 미루겠다는 것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하나의 공약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250만 원이라는 것이 너무 이제 작다. 공제의 어떤 기준이. 그래서 네. 지금 상장 주식이 한 5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 데까지 좀 끌어올려서 여기에 어떤 투자를 많이 한 사실상 2030 세대가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이 본인들의 어떤 자산 형성의 기회를 좀 돕겠다. 뭐 이런 어떤 취지의 공약이 오늘 나왔던 거죠. 네, 이번 공약에 대한 내용을 좀 짚기 전에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 이후 이렇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청년층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개별 정책으로 승부를 하는 것은 뭐 어림없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2030의 지지가 이탈했고 돌아선 것은 큰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2030 세대가 어떤 세대냐?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었던 세대이자 2019년 조국 반대 촛불을 들었던 세대입니다. 또 누군가를 향해서 촛불을 들지 모릅니다. 이 세대에게 불공정, 불평등 이런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예를 들면 이 정부 초에 있었던 남북 단일팀 논란만 봐도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청년들에게 특히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이라든지 그쪽 논객들은 반통일적이다, 반민족적이다 이런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 논란들을 거쳐왔고 결정적으로 몇몇 유력 정치인의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걷잡을 수 없이 2030 세대가 돌아선 거거든요. 그럼 그걸 되돌리기 위해서는 큰 맥락부터 잡아나가야 되는데 가상자산에 뭐 과세를 유예한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 저를 좀 지지해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맥락부터 잡아가는 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 이재명 후보가 또 뭐 페미니즘과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글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20대 남성을 한번 잡겠다라는 의도 같은데 그것을 보는 20대 여성의 심정은 또 어떨까? 이러다가는 20대 남성, 여성 다 놓칠 수 있다는 거를 좀 깊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정책보다는 좀 큰 맥락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씀이신데 교수님 혹시 그래서 이제 소확행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아주 거대 담론은 아니고 지금 당장에 20대, 30대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에 본인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지금 표출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 안에 약간의 어떤 부실함이 있어요. 법을 만들어 놨는데 예컨대 구매한 거래소와 매각하는 거래소가 다를 경우에는 이 손익이 계산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과세를 많이 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점을 좀 해소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하나 좀 구체적인 어떤 정책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런 작은 구체적인 정책들 하나하나가 이제 또 이슬에 젖는다고 뭔가 이렇게 좀 변화를 만들어낸 토대로도 작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대 담론은 또 거대 담론대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떤 형태로든 20대, 30대가 자신들의 어떤 자산을 여기다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정책은 저는 지금 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입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여권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야당도 이 부분을 반대하기 어려웠거든요.
명분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20, 30대는 윤 후보마저도 지금 굉장히 지지가 좀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 이제 20, 30대의 어떤 지지를 호소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은 아마 법 개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교수님은 입법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 거고, 앞서 평론가님이 좀 큰 틀에서 평가한 별도로 자, 이번 정책에 대해서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과세 유예, 공제액 한도 상향 모두 어렵다는 입장이거든요. 뭐 별도로 방역 지원금 부분과도 조금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민주당 당론이 정해진 이상 그 당론이 유지가 된다면 입법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한 가지 사례는 좀 볼 수 있는 게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에 당론은 정해지다시피 했는데 막판에 다시 유예가 됐거든요. 처리하는 게. 결국에는 이 카드를 쥐고 있는 것은 청와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제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통치 스타일이기도 한데 당이라든지 정치인 일부하고 기재부라든지 정부하고 각을 세우고 싸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점에 결정이 나는데 그것은 청와대가 어디를 손을 들어주느냐 이거하고는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청와대 의사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거 밖에도 이제 정부 방침을 조금 벗어나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얼마나 양해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큰 변수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외교 행보에도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 또 주한 중국 대사를 연달아 만났거든요. 한번 또 관련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수출 물량으로 지금 비율이 매우 낮아서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면 우리가 이 혼란을 극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행한 어려움을 매우 중요시하고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국내 최근의 현안이 요소수 문제, 공급 협조를 당부하기도 하고, 이를테면 실용 외교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 대선을 5달 정도 남겨놓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이런 외교 행보는 뭐 여야를 불문하고 좀 시점상 어떻습니까? 이른 건가요? 늦은 시점은 건가요? 오히려 좀 늦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후보 선정이 좀 늦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늦어진 것이고, 미국과 중국은 어쨌든 이제 여야의 후보가 결정이 되면 모두 다 관심을 두죠. 누가 될지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양쪽을 다 대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미국과 중국의 어떤 대사가 만나기를 원했던 것 같고,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금 미국의 아태 차관보 만나서는 이제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중국 대사와는 요소수 문제 뭐 이렇게 양쪽을 다 아우르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쳐지지는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만큼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당선 가능성을 미국과 중국도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걸 이제 과시하는 측면도 있고, 지금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 외교 행보는 나서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이런 정도로 이제 외교의 어떤 식견이 있고 그것을 일종의 이제 과시하는 그런 차원도 이 오늘의 어떤 중국과 미국의 어떤 이 관료들을 만나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실전이라기보다는 수업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전일 수가 없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고 뭐 정부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유럽의 내각제 국가 같으면은 총리 후보가 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중앙정부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외교 경력들이 있는 그런 총리 후보가 나오겠지만 대통령제고 또 지자체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좀 몸풀기에 나섰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 뭐 실질적으로 외교적 영향력이 있어서 나서는 건 아닐지라도 어쨌든 이렇게 나서서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목적은 뚜렷하다라고 하는 건데, 미국, 중국을 번갈아 만나면서 글쎄요, 이재명 후보 본인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의 노선이기도 했는데 균형 외교 노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만난 목적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아직은 5달 남은 시점이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좀 어느 정도로 지금 후보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추후 또 외신 보도 등이 나오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끝으로 뭐 어제도 이 문제를 잠깐 다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에서 강력히 좀 대응을 하겠다, 대응을 예고해놨기 때문에 잠깐 짚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그러니까 부인 김혜경 씨 낙상 사고와 관련해서 누리꾼 2명을 좀 고발한 데 이어서
이어서 이번엔 아예 관련 정보들, 뭐 밤샘 간병한 내용들 이런 거 모두 공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질문은 이렇게 드릴게요. 지금의 이번 건에 대한 이재명 캠프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돌고 있는 유포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사실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경한 엄정한 이제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것이고, 이래서 이제 이것을 생산하거나 유포하거나 모든 관련자들을 다 고소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근거가 있다 그러면 이제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근거가 없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아주 극악한 가짜 뉴스인 것이고, 대선판의 어떤 선거 국면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 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이 끝났죠. 우리가 이제 뭐 킹크랩, 뭐 드루킹 사건, 이거 다 댓글 조작이잖아요. 이것도 결국엔 민심을 어떻게 왜곡시키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가짜 뉴스는 더 내용적으로 더 왜곡시키는데 더 심각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드루킹 사건보다도 더욱더 엄정하게 좀 처벌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벌어져야만 우리가 이제 향후에 계속될 어떤 선거 국면에서 이런 가짜 뉴스가 횡행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영교 의원도 기자회견 열고 논두렁 시계 사건 재발을 막겠다고 좀 강경하게 밝혔거든요. 저는 이재명 후보 가족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시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대선 주자가 함부로 고소고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글쎄요, 그것도 좀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대선 주자 하면 이미 권력이고 시민 입장에서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정치인도 사인의 성격이 있고 또 일반 시민의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본인의 방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어쨌든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극악할 수도 있는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법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거는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 차원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시발단이라는 표현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모 계열에서 예전에 2012년 대선 때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조작을 한다거나 공작처럼 하는 뭐 그런 세력들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 이제 타칭으로 붙여졌던 이름인데, 근데 이번에 이런 그 내용을 퍼뜨렸던 사람들 중에는 그냥 이런 게 있어라고 하면서 친구한테 메시지로 보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게 퍼진다는 것이 악의 없이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이게 조직적이거나 집단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의 사례가 더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2명인가를 뭐 고소고발을 또 뭐 적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 외에 뭐 여러 사람들이 단체로 의지를 갖고 가담을 했다거나 이런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마치 이게 많이 퍼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만으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시발단이라는 이름으로 집단화할 이유가 있는가? 이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막 엮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독재 정권 때의 작품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좀 삼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 5.18 관련해서 이제 광주 묘지를 찾았던 윤석열 후보, 이번엔 김해 봉화마을에 들렀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는데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기득권과 그 반칙 특권 이런 것과 많이 싸우셨습니다. 부당한 기득권을 타파함으로써 또 국민 통합을 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 입문하고 나서 참여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첫 봉화마을 방문이라서 권양숙 여사와의 만남도 좀 관심을 모았는데 시간이 잘 안 맞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안 맞았다라기보다는 권양숙 여사가 회피했다, 만나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 검찰발 가짜 뉴스로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안한다면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배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라도 좀 하면 진정성이 어느 정도 이제 읽혀지고 아마 권 여사도 만날 의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전혀 이런 전직 검찰총장으로서의 어떤 사과라든가 뭐 이런 것 없이 무작정 이렇게 가는 것은 사실상 그 장면, 우리가 기억하는 그 장면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회피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자막에도 포괄적으로 좀 이해해달라라는 표현도 있었고 또 박명록의 다정한 서민의 대통령을 보고 싶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행보 어떻게 평론가님 평가하십니까? 네, 근데 저는 그 앞서서 이제 권양숙 여사분의 선택에 대한 김관옥 교수님 말씀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이제 권양숙 여사의 고의였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기피였다라고 하는 것은 권양숙 여사를 도량이 좁은 사람으로 만들 여지가 있고 저는 있는 그대로 설명에 나왔던 그대로 뭔가 맞지 않아서 시간이 맞지 않아서라고 그냥 좀 무던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뭐 이제 기득권 반칙 뭐 이런 것들을 쓴 걸 봤을 때 평소에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한 키워드에 대한 이해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 표현들 중에 이제 뭐 다정한 서민의 대통령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조금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비교하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윤석열 후보가 썼던 표현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썼던 표현이 좀 더 추상적이다. 어쩌면 이제 굳이 따져보자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뭐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깊지 않았을까 그런 아니면 생각도 바꿔 말하면 듭니다. 좀 계승 의지가 더 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시대적, 세대적 이유도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령도 더 많으시고 이제 더 먼저 대통령을 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좀 후세대 정치인 입장에서도 계승 의지를 밝힐 때 조금 근래 정치인 그리고 특히나 현재 정치권의 노무현 세력이라고 할 만한 분들은 계시지만 김대중 세력이라고 했을 때는 많이 이제 형해화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계승 의지를 밝히는 게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정치적인 표현이라든지 좀 추상적인 표현 이렇게 좀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광주에 가서도 이 사과를 가지고 진정성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여전히 후폭풍이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무튼 광주, 전남, 목포, 봉화 마을까지 1박 2일 동안 동서를 횡단했습니다. 이 같은 외연 확장 뭐 1박 2일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도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 지금까지는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통합행보다 뭐 이렇게 언론들은 써주는데 저는 거기에 그렇게 진정성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해서 한일 관계를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거기까지만 사실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어떤 한일 관계를 또 비판합니다. 그러면 오부치와 김대중 그 선언의 어떤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오부치가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한다는 전제를 하고서 이 선언이 채택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사실상 뭐 강제 동원 관련해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성장 동력인 반도체 소재를 수출 규제함으로 해서 힘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먼저 선제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다. 저는 조금 상황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전후의 사정들을 좀 자세하게 좀 제시하면서 한일 관계의 어떤 미래 비전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발전시키겠다. 이거는 조금 거리감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DJ 노무현 정신을 기리겠다면 중도층 이제 표심을 구애하고 있는 건데 이를테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평론가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게 구체화하는 게 중요해요. 역사 인물에 기대서 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 거론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중도 확장이 되느냐. 오히려 보수층이나 중도층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도 있고 또 옛날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현 시대에는 맞지 않는 리더십이다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구체적인 삶의 생활에 다가가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정치 행보로 승부를 해야 될 것이고 윤석열 후보도 DJ 노무현이라는 이름만 걸고 중도 확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언급한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아까 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맥락에 대해서 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설명하신 게 좀 일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단지 일본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음을 풀고 화해 행보에 나선 게 아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60년대부터 한일 수교가 필요하다고 강력한 신념을 갖고 추진을 했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사쿠라라는 비판까지 들어가면서 야당 정치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한일 수교를 추진했던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90년대도 많은 역사적 난제들이 있었고 독도 갈등도 있었고 심지어 PC통신에서 당시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네티즌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격세지감으로 거꾸로 돼가지고 한일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오히려 토착외구라고 비판을 받는, 이게 지금 거꾸로 뒤집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현실을 국민의힘이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별도의 문제겠지만, 그래도 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뭐 민주주의, 시장경제, 평화 이런 공통의 가치로 미래를 보고 추구했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것,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을 할 때 그것을 다시 지표로 삼겠다는 것, 이것은 긍정적인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이제 현 정부, 문재인 정부 4년의 외교 관계를 비판한 것과 지금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것이 좀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평론가님은 그것과 별도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 이해도가 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 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좀 반갑게 화답을 하면서 같이 그렇다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부터 출발하자. 그리고 여야가 공동으로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좀 외교 안보에서는 이런 풍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는 사실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일본이 주문하고 있는 것들은 강제징용 문제를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만 모든 대화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사법부가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일본이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전제돼야지 우리가 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은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우리의 입장, 여야가 다 오부치 김대중 선언을 찬성한다, 찬성하죠. 그 방향으로 일본이 같이 간다면 찬성하는 거지만 지금의 이 태도라 그러면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연 확장 행보의 좀 어떤 본질적인 큰 맥락과는 좀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아무튼 방명록 속에 또 이걸 오타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왜냐면 오타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와, 아마 이번 논란 이후 또 사전 찾아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반드시와 반듯이와의 어떤 차이 때문에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바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반드시 5월 정신을 반드시 세우겠다. 꼭 틀림없이 의미에. 그렇게 썼는데 저는 반드시 세우겠다 뭐 이렇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타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본인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5월 정신이 뭔가 삐뚤어져 있는 것인가라고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이 말은 그대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상황이 오면 오히려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거는 제가 오타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민들께 제 진위는 반드시 5월 정신을 길이길이 세워서 본인이 지금 뭐 헌법 전문에다가 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한다 그러면 이 얘기가 다 이게 정리가 되는 그런 장면이 될 텐데, 이걸 또다시 이제 반드시 뭐 이렇게 되니까 이 논란이 확대 재생된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 후보 입장에서는 반듯이로 쓴 게 맞다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지난번 6월인가요? 이제 김대중 도서관 방문록에도 지평선이었죠, 그때는. 그때는 네. 사실은 확실했기 때문에 이런 좀 논란이 좀 덜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반드시로 써도 이 문맥상 의미가 틀리지 않기 때문에 좀 혼란이 있긴 합니다. 예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실수한 게 지평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평선, 네. 통찰을 성찰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이번에는 그 반듯이라고 쓰든 반드시라고 쓰든 다 맥락에 맞아요. 오히려 굳이 자연스러운 쪽을 고르라면 반드시가 맞습니다. 지금 쓴 게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세운다라는 표현이 정치인이 방명록에 쓰는 말치고는 조금 글쎄요. 저는 멋이 없는 말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게 문법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반듯이라고 썼으니까 오타겠지, 잘못 오기겠지라고 보는 그 민주당 스스로가 좀 이 문법이나 어법에 좀 잘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서로 간에 이런 걸로 공격을 하게 되면 곤란해지는 게, 민주당 정치인이 쓴 것도 나오게 되거든요. 홍영표 의원이 쓴 게 나왔는데, 홍영표 의원이 같은 반듯이를 쓰면서 지키겠다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 경우는 오히려 차라리 반드시가 더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뉘앙스라든지 어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일그러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그러진 건 뭐냐? 결국에 전 진영 논리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이런 걸 갖고 싸워봤자 보이는 대로 수준대로 보일 뿐이다라는 거. 그리고 국민들이 이걸 보고 역대 수많은 사례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 당 저 당에서의 방명록 실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네. 시대라서 다 저장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미국이라고 쓴 것도 저장돼 있고,
뭐 홍준표 의원이 멸사봉공에 살을 죽을 쌀로 쓴 것도 다 저장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갖고 다 일일이 그 사람의 지성을 테스트하듯이 할 거냐. 이것이야말로 독재 정권 때의 버릇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맞춤법에서 저희도 방송하면서 많이 헷갈리는 단어 중에 하나긴 하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뜻을 알게 된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여론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주머니 관련인데 앞서서도 이제 두 분과 함께 뭐 드루킹, 킹크랩 사건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크라켄 댓글 조작 대응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뭐 지금 이준석 대표의 그 비단 주머니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댓글 조작을 조사할 수 있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뭔가 이상한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곧바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한다는 것이죠. 저는 네. 뭐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민심의 왜곡이 자꾸 이제 댓글이나 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가짜 뉴스나 뭐 이런 걸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 사실상 온전히 민심이 반영이 이제 정치권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것을 꼭 굳이 이거를 뭐 비단 주머니 하나다. 이걸로 뭔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반대 진영, 즉 예컨대 진보 진영이라든가 아니면 민주당이 뭔가 잘못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가 풍길 수 있는 얘기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근거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이것 때문에 안 될 거를 되어왔고 될 거를 안 되어왔고 이번에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 구조거든요. 저는 이거 딱 보고 처음에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안철수 의문의 일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양대 인터넷 조작 사건, 국정원 조작 사건과 킹크랩 조작 사건이 있는데 두 사건 모두에서 피해자였던 게 안철수 대표였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은 이런 걸 하지 않고 국민의힘에서 먼저 선수를 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나 안철수 대표나 다 이공계 쪽 출신의 어떤 그런 적성과 또 성향 그리고 전공을 가진 그런 인사들인데 묘하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좀 주의할 것은 뭐 비단 주머니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것은 좀 퍼포먼스적인 의미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정도 선에서 좀 적당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댓글 공작이라고 하는 거 앞으로 힘을 발휘할 수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누군가 또 시도를 하더라도 그걸 보면서 많은 시민들은 이거 지금 누군가가 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 지금도 포털 사이트 보면 한쪽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 당에 유리한 댓글 계속 달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저 당에 유리한 것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그걸 보고 이게 여론이다라고 더 이상 느끼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댓글 조작을 잡아내는 그런 정치가 중요한 정치가 아니라 오히려 오프라인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풀뿌리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정치, 이런 포지티브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이지 댓글 조작을 잡아내고 걸러내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은 아니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좀 궁금해하는 분들 위해서 찾아봤더니 크라켄은 신화 속의 바다 괴물 이름이라고 하더군요. 자, 여론조사 결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윤석열 후보 확정된 이후 뭐 여러 번 이 시간에 컨벤션 효과를 얘기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윤석열 후보의 어떤 우세 흐름보다는 연령별 지지도를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연령별로 넣고 봤을 때는 30, 4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우세하고 60, 7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최근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20대 층에 대한 어떤 지지도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 세대별로 지금 우리가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격차가 20대와 50대에서는 현격하게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일단은 20대에서 50대까지 이기는 걸로 나오고 60대와 70대가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건데 네. 그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사실상 70대는 완전히 결집을 해서 윤석열 후보를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가장 중추적 힘의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20, 30대, 40대, 50대까지도 이 후보를 지지하고는 있지만 아직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그리고 윤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도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그래서 가변성이 20대부터 50대까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0대 여론을 보면 확실히 뭐 둘이 합쳐도 50%가 되지 않는, 오히려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대결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컨벤션 효과라는 게 20대에서는 없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서 20대에 많은 정치를 받은 정치인이 홍준표, 이낙연 두 후보입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는 20대 남성, 네. 이낙연 후보는 20대 여성 쪽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그 두 후보가 퇴장을 한 다음에 그들의 표심들이 그 각 당에서 정해진 후보들에게 별로 옮겨 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 있는 거고 그리고 화면엔 나오지 않지만 여러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게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다른 세대보다 20대에서 많은 표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20대 입장에서는 좀 깝깝할 거예요. 지난 대선 때도 20대는 기호 4번, 5번, 당시 유승민, 심상정 후보를 지지를 한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았습니다. 저는 20대를 다당제 세대, 최초의 다당제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20대는 뭐 사표 심리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원하는 후보가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설령 있다 할지라도 당선 가능성 있겠어? 혹은 떨어져 버렸어. 이런 낭패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에 그래도 이 20대 분들이 이번 대선을 좌우하는 키를 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찌됐건 간에 이들의 표심을 정확하게 보고 이들이 무엇으로 분노했고 또 무엇으로 행복해하는가 이런 것들을 대선 후보들이 다 같이 좀 정확하게 인식해가면서 그런 정책들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20대 후보가 지금 지지한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를테면 이제 지지 강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던데 그 조사 결과도 한번 주십시오. 20대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이 63%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사실 1위 후보나 또 추격하는 후보나 모두 다 관심을 좀 기울일 만한 대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안 바꾼다는 사람보다 바꿀 수 있다는 사람이 곱절이 더 많은 그런 지금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아직 정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이제 적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두 후보 아니 네 후보 모두에게 다 기회가 열려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맞고요. 그게 30대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절반 정도가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대, 30대 우리가 이제 통상 2030이죠. 아직 가변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지향하는 점이 무엇인가? 과거에 우리가 계속했던 투표 형태, 즉 진영 투표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이들의 어떤 실용주의적인 어떤 투표 형태를 가져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양 캠프 네 가지 네 당의 어떤 캠프들이 모두 다 면밀하게 이제 분석을 해서 사실상 이들의 어떤 투표 형태에 따르는 것들을 좀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70대 이상은 또 지지 강도가 무려 81%네요. 네,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20대는 뭐 저렇게 나오는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됐을 정도인데 첫 번째로 20대의 표심은 계속 흐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게 격세지감인데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하소연을 했었어요. 청년들에게 야들아 왜 날 미워하냐 이렇게 하소연을 했었거든요. 그 홍준표 후보가 원래 이렇게 청년층의 지지를 많이 받게 될 줄은 저도 그때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흘러다닌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대가 다자구도입니다. 20대 머릿속에 있는 정치 구도는 다자구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사이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바꿀 수도 있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어떤 성향이 맞느냐 그렇게는 옮겨 다니기 힘들어도 예를 들어서 뭐 한쪽 이재명, 윤석열 이 두 축 사이에서 심상정으로 가거나 안철수로 가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20대들이 많은 거거든요. 네. 거꾸로 뭐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도 거꾸로 또 거대 양당 후보로 휩쓸려 갈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여러 가지 구도가 열려 있기 때문에 20대가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저는 50대에도 좀 주목할 만한 게 50대 지금 현재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이분들은 답은 정해놨는데 아예 바꿔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50대는 연령적으로는 살아오시면서 이 당 저당을 다 찍어보셨고 그리고 저 세대가 또 전체 세대에서 중도 성향의 세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50대도 지금 현재로서는 나는 답을 다 정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저 표심도 굳어져 있는 듯한 표심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정치권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심은 흐르고 있네요. 네, 그 표현이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곽상도 이제 전 의원이 됐습니다. 사직안이 가결됐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됐던 곽상도 의원 사직안 제출 한 달 만에 본회의가 통과됐습니다. 본회의에서. 지금 이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이렇게 표결 처리돼 가지고 사직안이 통과되는 사례가 벌써
세 번째가 된 겁니다. 이런 거는 거의 유례가 거의 없는 그런 장면인데 특히나 지금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들이 50억 퇴직금이라는 일종의 이제 뇌물성 혐의를 받는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이 돈의 흐름 속에서 이 사직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뭐 지금 보면은 194명 이 찬성을 합니다. 네. 압도적인 어떤 표가 지금 몰려 있는데 이 얘기는 국민의힘당 그 소속돼 있던 국민의힘당의 의원들도 상당 부분 찬성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부패 문제 쪽에서는 국민의힘당 자당의 어떤 출신 의원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사직안을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여기에 이제 많은 거의 20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이유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평론가님 얘기 듣기 전에 마침 YTN 기자가 또 곽상도 전 의원 자택에 방문을 했는데 대답을 들었을까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YTN에서 나왔습니다. 저 좀 말씀 잠깐 좀 듣겠습니다. 의원님. 네. 얘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은 탈당을 했습니다만 여론에 의해서 사퇴안을 제출했고 이번에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된 거거든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다행한 일이다. 정치적으로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강력한 현상들이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이런 현상들이었고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나는 법적으로 무죄면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재판까지 기다려봐야 한다. 뭐 이런 식의 태도였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사실 그 대중의 분노는 더 고취되는 것이고 진짜 무죄가 나도 고치가 되는 것이고 유죄가 나더라도 그때까지 버틴 것에 대한 또 분노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뒤끝까지 남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한국 정치권에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런 비상식적인 현상에 대해서 사법적으로는 나중에 알아서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반드시 책임지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적어도 자리는 내놓고 가시라라고 하는 이 국민적 합의에 국회가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일단 다양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 시간이 막 많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년 재보선이 이른바 미니 총선급이 됐습니다. 사퇴한 가결로 이제 내년 재보선 지역이 늘어난 건데 어떻습니까? 뭐 서초 갑도 있고요, 윤인숙 전 의원도 있고 종로, 경기 안성, 청주 상남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좀 주목할 만한 곳이 있다면 어디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서울 종로가 되겠죠. 여기 서초나 이제 뭐 대구 같은 경우는 거의 국민의힘당이 굉장히 유리한 그런 어떤 형국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네. 주목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양당이나 또 뭐 사당이 경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상징성으로 본다면 종로가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양당도 여기에 중량감이 있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일종의 이제 지금 대선하고 같이 치러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러닝메이트 성격이 좀 부과가 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같이 이겨줘야 되는 그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양당이 좀 더 강한 후보를 낼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서울 종로도 주목이 되지만 또 서울 서초갑 같은 경우 지금 전희경 조직위원장을 임명해서 이른바 좀 논란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일부. 네, 저는 이제 오히려 좀 한 당의 강세가 뚜렷한 지역을 더 주목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 지역구만 이긴다고 다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선과 같이 치러지는 거거든요. 예. 저는 예를 들어서 대구 중구 남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좀 글쎄요 극우적이거나 수구적인 이미지의 인사가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선거를 지켜보는 전국의 시민들이 좀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올 수 있고 거꾸로 대구 중구 남구의 민주당이 하나마나한 그런 승부를 하는 티가 난다면 아니 저기가 힘든 험지라고 그냥 버리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겁니다. 거꾸로 네. 국민의힘 뭐 서울 서초갑도 그렇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교적 또 경기 안성 이쪽은 또 이재명 후보가 지사를 했던 경기 지역에 있는데 이런 지역들일수록 오히려 자신의 당이 이기기 쉬워 보이는 지역일수록 더 열심히 공천해야 되고 거꾸로 자신의 당이 지기 쉬워 보이는 지역일수록 투혼을 발휘하는 공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광주 방문을 두고 일각에서는 또 정치적 자작극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쇼 안 합니다. 저는 쇼 안 합니다. 일정상 구경하셔서. 우리는 절대 막 우산으로 때리거나 그런 거 절대 안 해. 먼저 열어보고 있으면 욕도 하지 말고. 일만은 들어 전부 들어. 제가 우리 바꾸는 것을 못하니까. 절대 참배 못한다. 절대 참배 못한다. 5.18을 부정하는 윤석열을 허락하라. 윤석열을 정당하십시오. 정당은 없습니다. 불행불은 안 됩니다. 앞으로 걸려. 앞으로 걸려. 앞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밀어주세요. 밀어가주세요. 됐어요. 좀만 들어가세요. 됐어. 엉덩이 뒤로 빼. 천천히 하세요. 지금. 아니 왜 밀고 있어요? 아니 벌려만 달라고요. 아니 지금 벌려 공간 있어야 벌릴 거 아니에요. 천천히 하세요. 사람 다치잖아요. 밀지 말라고. 밀지 마. 승현아. 밀어. 저는 40여 년 전 5월에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픈 역사가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습니다. 주인. 자, 뒤로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마음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안에 좀 항의하시는 분들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정도로 제가 분양은 못했지만 사과드리고 참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다행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고등학교 교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시험장 방역을 위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겁니다. 왜냐하면 핵분열 반응을 이용해서 이제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올해도 지난해처럼 자가격리자뿐 아니라 확진자도 수능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병상 383개와 자가격리자용 별도 시험장 620실이 준비됐습니다. 다만 시험장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신분 확인 때 잠시 마스크를 내려 감독관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하는 게 지난해와 다른 점입니다. 칸막이도 올해는 점심시간 때만 수험생이 직접 설치해 사용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기보다는 그동안 공부한 내용과 오답 노트를 돌아보고 모의고사를 한두 해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충고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고 남은 기간 동안 건강관리 잘 하면서
그동안 봐왔던 익숙한 책들을 보고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 당일엔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이지만 체온 측정이나 증상 확인 같은 절차가 있으니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게 좋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 때문에 혹시 수능 시험지 배송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먼 지역부터 수능 문답지 배부가 시작된다면서 요소수와 무관하게 문답지 배송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한 뒤 사망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이상 반응 신고 현황 가운데 추가 접종 뒤 사망한 것으로 신고한 사례가 한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경우는 화이자 백신으로 추가 접종한 사례라면서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대상자도 카카오와 네이버 앱 당일 예약 서비스를 통해 자녀 백신을 예약하고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 접종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정규 예약 기간을 통해서 추가 접종을 예약한 상태에서 자녀 백신 접종 예약을 하면 기존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모레 13일은 노동인권을 위해서 산화한 고 전태일 열사의 51주기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청계천과 전태일 기념관 등에서 전태일 문화거리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4월 고 이선호 씨는 23 젊은 나이에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였지만 하청업체 소속이라 원청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어른들에게 많은 가르침과 숙제를 주고 떠나는 것 같아. 3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은 뒤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정작 김용균 씨가 하던 작업은 위험의 외주화 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50여 년 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부르짖었던 전태일 열사의 외침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꿔보고자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처음으로 전태일 문화거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려 했던 전태일 정신을 시민들에게 더 쉽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태일 동지의 생각을, 행동을 알리는데 문화가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예술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태일 기념관 앞 청계천변에는 노동인권의 길도 조성됐습니다. 길에 놓인 4천여 개의 동판에는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응원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전태일 정신을 잊지 않겠다는 문구가 가장 많았고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등 저마다의 바람도 담겼습니다. 오전 11시 노동인권의 길 열린 행사를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됐고 전태일 기념관 앞 다리에서는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음악이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노래에 싣고 그다음에 춤에 싣고 또 다른 연기에 실어지면서 그런 감정들이 이제 많은 감동과 또 받아들인 정서감으로 사실은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축제 기간엔 세운광장과 숲표교 등에서 거리 공연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51년 전 외침에 이제는 사회가 응답하기를 노동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내일부터 유류세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돼서 휘발유 등의 기름값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이 지난달 말 결정한 유류세 20% 인하를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에는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 116원, 액화 석유가스 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인하분이 100%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는 한 주에서 2주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해법으로 금리 인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달 말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KDI는 우리 경제가 올해 4.0%, 내년엔 3.0%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을 0.2%포인트 높였는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비가 확대된 것을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KDI는 올해 소비자 물가가 2.3% 상승한 뒤 내년에는 1.7%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유가가 내년 연평균 배럴당 70달러 안팎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최근의 물가 상승률을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한 겁니다. 이 같은 전망은 물가 당국인 한국은행의 인식과는 상반된 해석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글로벌 공급 병목의 영향과 함께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수요 측 물가 압력이 높아지면서 예상보다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DI는 이달로 예상되는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한은이 물가 상승률 확대에 인내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선진국이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한국이 조금은 일찍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올리게 된다면 또 속도도 상당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이제 빠르다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품귀 사태를 빚고 있는 요소수와 관련해서는 불균형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 전반에 작지 않은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이나 방역지원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KDI는 내년도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보다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40년 만에 이른바 역사 결의를 채택하고 시진핑 사상을 중국의 시대적 정수라고 평가하면서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중요한 명분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오늘 제19기 6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폐막한 뒤 공보를 통해 공산당 100년의 성취와 역사적 경험에 관한 결의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쯤 열릴 예정인 제20기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최소 5년을 더 연임하면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공산당 내에 강력한 이론적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초 여성 여러 명과 성관계를 하며 신체를 촬영한 뒤에 여성들의 동의 없이 해당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ang berada dari luar kota Banda Aceh yang datang ke Banda Aceh, kami sangat berharap senantiasa kita menjunjung tinggi pelaksanaan syariat Islam di Aceh. 내일은 일찍 찾아온 겨울 추위가 절정에 이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대관령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서울도 올가을 처음으로 영하권을 기록하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9도, 대관령 3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낮아 조금 더 서늘하겠습니다. 내일 중북부와 동해안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경기 남부 서해안은 아침까지, 충청과 호남, 영남 내륙은 오후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제주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또 추위 속에 일부 지역에도 아침까지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춘천 영하 2도, 대전 1도, 대구 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0도, 광주 10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대체로 맑은 가운데 주말 낮부터 추위도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는 휴일 오전 한때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